자, 14쪽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냐면요. 불교의 탄생과 그리고 대승불교의 성립, 그리고 대승불교가 중국에 전파되는 과정에 대해서 쭉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중국에는 불교가 화북지방에는 중앙아시아의 비단길을 통해서 강남지방에는 육로와 더불어서 바닷길 해로를 통해서 전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불교가 처음 전해진 것은 0년쯤 기원을 전후한 시기였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중국 사람들은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관심도 별로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언제부터 주목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후한 말부터 위진남북 시대 때 주목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당시에는 사회가 무척이나 혼란했고 사람들은 정서적 안정을 추구했는데 유교에서는 그러한 정서적 안정을 줄 수가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불교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불교가 아이고 내가 아까 4반에서 하얀색 분필을 쓰고 안 가져왔네. 내가 불러서 가져가야겠네. 자, 노란색을 쓸게요. 자, 불교가 본격적으로 주목받고 발전하기 시작했던 것은 바로 5호 16국 시대입니다. 자, 한족과 유목민족 가운데 누구에게 좀 더 불교가 많은 주목을 받았을까요? 불교는 그렇습니다. 유목민족 국가들에게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받았고 또 지원을 받았습니다. 유목민족 국가들이 당시에 밑줄 칠게요. 적극적으로 불교를 후원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한족들보다 이 유목민족이 적극적으로 불교를 후원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우리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국가는 법과 제도만 있어서는 안 되고 무엇도 필요하냐면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통치의 사상, 이념 이런 것들이 함께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황제의 통치를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이며, 나아가서 황제라든지 왕 같은 지배자의 권위를 높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율령이 국가의 법과 제도로서 잡아가는 과정에서 유교가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상으로 선택된 이유 무엇이었어요? 유교의 천명사상이 황제의 통치를 정당화하고 그의 권위를 높여주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유목민족 국가들의 경우에도 바로 그러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통치 이념, 사상을 필요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족 국가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유목민족들도 유교를 사용해서 자신들의 이러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면 안 돼? 왜 불교를 지원해줬지? 이유는요? 네, 그렇죠. 유교에는 철저하게 한족 중심적인 세계관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민족, 이 민족에 대한, 한족이 아닌 다른 민족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한 나라로 들어가게 되면서 유교가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게 되고, 나아가서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중에 이 세계를 오랑캐와 중화의 세계로 나눠보는 관점, 그게 뭐였었죠? 화이관, 중화사상이었잖아요. 그치? 유교에는 바로 그러한 화이관, 중화사상 같은 이러한 것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유교적 관점에서 봤을 때 5호 16국을 세운 유목민족들은 뭡니까? 오랑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오랑캐라고 하는 이 사상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통치를 정당하고 지배자의 권위를 높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목민족들의 경우에는, 5호의 경우에는 유교가 아닌 다른 사상을 통해서 이러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에 비해서 불교의 경우에는 그런 어떤 민족적인 편견 같은 것들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 이들이 이용을 해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기 적합한 그런 어떤 종교로서 선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서 불교가 본격적으로 화북지방에 확산되기 시작을 해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후에 인도라든지 중앙아시아 출신의 승려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불교 경전을 한문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서 불교에 대한 이해도가 심화되고 불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알아나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서 이런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불교가 수용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으로 불교가 발전하게 되느냐? 마스크 못 따라 더 있으니 불편하네. 4학년 수업하시는 분들한테 공짜로 나눠준 마스크인데. 아유,
혹시 쌍계 비지떡인가?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용이 되느냐 밑주십시다. 남북주 시대 가게 되면요 불교가 황제의 권위를 높이고 그들의 신앙심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찰과 거대한 불상 같은 것들을 세우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윈강 석굴사원 같은 것들이 되겠어요. 윈강 석굴사원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자, 북위에서 적극적으로 한화 정책을 추진하는 황제 누구 있었죠? 효문제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지? 그 효문제 때부터 만들기 시작했던 거대한 석굴사원이 바로 윈강석굴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선생님이 그림 넣어놨어요. 윈강석굴 대불이라고 한 사진 보이나요? 네, 요거 크기 되게 커 보이잖아요, 그지? 몇 미터짜리인 것 같아요? 뭐? 아, 그렇게까지 크지 않아요. 높이가 한 17m 정도 되는 거대한 불상이 되겠습니다. 석굴사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불상 말고도 이 땅 거대한 암벽을 파고 들어가면서 굴의 형태로 사찰 사원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윈강석굴사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길이가 한 대략 한 1.5km 정도 되는 깊이로 파여진 거대한 석굴사원이 바로 이 윈강석굴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큰 절과 큰 불상을 만들었을까? 이유는 뭘까요? 그렇지.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북이라고 하는 효문제 누가? 황제가 만들었다니까, 그지? 나는 이렇게 크고 거대하고 화려한 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 거대한 불상을 보면서 황제의 강력한 힘을 떠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서 또한 이 불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불교를 후원해주는 신앙심이 깊은 황제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게 되겠죠, 그지? 그죠? 그래서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 신앙심을 과시함으로써 황제 지배체제를 더욱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에서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우리는 이런 불교를 가지고 나중에 이야기할 텐데 이런 불교를 가지고 무슨 불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호국 불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호국이라고 하면은 직역하자면 나라를 지킨다라는 뜻인데 정확하게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어떤 목적에 이용된 대단히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되는 불교를 가지고 호국 불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거기 윈강석굴 대불의 얼굴 보이시나요? 네, 그 윈강석굴 대불의 얼굴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처의 인자하고 자비로운 얼굴인가요? 아니면 자신감 넘치는 당당한 모습인가요? 표정 보면 굉장히 그죠? 자신감이 넘치는 당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사실 이 얼굴, 부처님의 얼굴을 만든 것일까 아닐까? 부처의 얼굴을 만든 것이기는 한데요. 무엇을 본떠서 만드냐면은 황제의 얼굴을 본떠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황제의 얼굴을 본떠서 만들었을까요? 이 거대한 부처를 보면서 누굴 떠올리게 하는 거야? 황제를 떠올리게 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부처가 가지고 있는 불교적, 종교적 권위를 황제가 가지고 와서 자기 걸로 만드는 겁니다, 그죠?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왕, 즉불, 사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곧 부처다. 부처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권위를 이용을 해서 왕의 정치적 권위를 높이려는 사상, 이런 걸 가지고 왕, 즉불,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 동아시아에서 불교는 대단히 어떠한 목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정치적 목적에서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호국 불교적인 성격이 띈다라고 하는 게 동아시아 불교의 첫 번째 특징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불교를 어떤 데 이용을 하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불교를 어떤 데 이용을 하게 되느냐,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배자의 권위를 높이는 데 이용을 했던 것이고요. 나아가서 그의 황제 지배 체제를 통치를 정당화하는 데 불교를 이용을 했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불교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신분 질서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에도 활용을 하기도 하였어요. 자, 신분 질서를 받아들이게 하는 데에는 불교가 어떤 효과를 거두었을까? 왜 이 효과가 있었을까? 왜 사람들로 하여금 신분 질서를 받아들이게 하는 효과가 있었을까요? 불교는? 왜?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거 배우지 않았나요? 인과응보, 윤회전생 배우지 않았어요? 내가 황제로 태어난 것은 전생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황제로 태어난 거야. 네가 나의 신하로 태어난 것은, 네가 노예로 태어난 거는 네가 전생에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런 거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네가 지금 다음 생에 더 좋은 생명으로 태어나려면은
나쁜 일 하지 말고 황제한테 대들지 말고 얌전하게 착하게 잘 살아. 그래야 다음 생에도 좋은 삶으로 태어나겠지. 라는 식으로 자신들의 신분 질서를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동아시아의 불교는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이 됐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목적에서 수용된 종교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석굴사원 있나요? 네. 있죠. 뭐가 있어요? 석굴암 같은 거 있죠. 그죠? 석굴암에 있는 커다란 부처님 불상 석굴암 본존불 몇 미터짜리일까요? 크기 3m 조금 넘어요. 석굴암 본점을 본 적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17m짜리 윙강 석굴 대불이 얼마나 큰지 감이 오죠, 그죠? 그거보다 한 5배 정도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면 엄청나게 큰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석굴암 같은 경우에는 윙강 석굴 대불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가치가 떨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왜 없지? 같은 부처라서? 예뻐서?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윙강 석굴이 만들어진 곳은 어디냐면은요. 사암이 많은 곳이야. 사암이 뭐지? 사암? 사암. 바위 가운데 모래가 오랫동안 퇴적돼가지고 단단하게 굳어진 바위가 사암이죠. 이거는 과학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단단한가요? 무른가요? 굉장히 물러요. 그래서 손톱으로 긁으면요. 긁혀요. 그 정도로 굉장히 무른 바위가 사암이에요. 이 윙강 석굴이 만들어진 지역은 사암이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이렇게 손톱으로 긁어도 긁힐 정도로 무른 돌멩이다 보니까 이렇게 17m짜리 거대한 걸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굴을 파고 들어가서 석굴을 만드는 것도 가능했고.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사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장 많은 돌멩이가 뭔가요? 암석이. 우리나라 제일 많은 게 화강암이에요. 화강암 무척이나 단단합니다. 화강암 손톱으로 긁으면요. 손톱이 깨져요, 그죠? 그 정도로 무지 단단한 거란 말이에요, 그지? 그렇기 때문에 화강암으로 만든 석굴암 본존불 같은 경우에는 비록 크기는 얘보다 작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노력이나 기술, 문화적 가치 같은 것들은 결코 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석굴암의 석굴도 원래 있는 석굴이 아니잖아. 알고 있니? 인공 석굴인 거? 화강암을 쌓아가지고 만든 인공 석굴이잖아, 석굴암은. 왜 그런 걸 만들었을까? 불교가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들어왔잖아요, 그죠? 중국에서는 석굴을 만들었대. 우리나라 석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화강암이 많았던 거야. 그래서 화강암을 파고 들어가기 너무너무 힘들었으니까 화강암을 쌓아가지고 인공 석굴을 만드는 게 석굴암이죠. 이런 거를 알고 경주에 가서 봤으면은 아, 이게 어떠한 가치가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았을 텐데 그런 설명 아무도 안 해줬죠, 그죠? 하긴 설명해주던 듣기라도 했겠어? 안 했겠지, 그지? 석굴암은 대비해서 대단히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우리의 문화유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불교가 한반도로 전파되는 과정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불교의 한반도 전파. 자, 우리나라는 불교가 언제 들어오느냐? 유추십시다. 삼국시대 때 국가체제 정비 과정에서 불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국가체제를 정비하는데 불교가 왜 필요하지? 국가체제를 정비하는데 불교가 왜 필요하죠? 왕권 강화예요, 그죠? 왜 불교도로 왕권이 강화되나요? 자, 일단은 왕권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앙 집권 체제를 만든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왕의 명령에 의해서 나라가 전체가 효과적으로 움직이려면 무엇을 할 필요가 있느냐? 왕의 명령에 따라 나라가 전체적으로 잘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법과 제도도 필요하지만 여러 차례 이야기하자면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무엇? 사상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지난번에 이런 얘기 배웠었잖아. 야마토 정권이 불교를 수용한 이유는 무엇이냐? 불교라고 하는 수준 높은 고등 종교를 통해서 사상을 통일함으로써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삼국시대 때 우리나라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저마다 부족 단위일 때 가지고 있었던 저마다의 신앙이 다 달랐단 말이야.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오는 있는 생각이 서로가 다 다르다 보니까 중앙 집권 체제를 이루는데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면 적어도 사람들의 머릿속에 전부 다 똑같은 생각, 똑같은 종교를 집어넣을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신석기 시대 때부터 믿어왔던 원시적인 신앙이 아니라 대단히 수준 높은 고등 종교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등 종교에서 불교를 수용함으로써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사상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상의 통일을 이룸으로써 무엇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불교를 받아들였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불교도 대단히 어떠한 목적에서 들어온 불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들어온 불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나라 불교도 어떤 불교의 모습을 띌까요? 호국 불교의 모습을 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지? 방금 이야기했던 석굴랑 같이 화강암을 잘라가지고 그렇게 거대한 석굴 사원을 만들 필요가 뭐가 있었겠어? 전부 다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하기 위함인 것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호국 불교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불교는 처음에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을 중심으로 많이 믿었을까요? 지배층, 피지배층. 그렇죠.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지배층인 왕실이나 귀족을 중심으로 이 불교가 발달하는 귀족 불교의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자, 전파 과정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국가체제 정비 과정에서 빈칸에 들어가면 무엇 강화 목적? 그렇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불교가 수용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지? 이해되시죠? 네. 시험이 다가오니까 그래도 조금 수업 태도가 좀 나아지기 시작하는구만. 약간씩 긴장들을 하네요, 이제. 2주 남았나요? 네. 그렇군요. 자, 봅시다.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요, 5호 16국 중에 하나였던 북중국의 전진에서 4세기에 순도라는 승려가 불교를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백제 같은 경우에는 남조와 교류가 많았잖아요, 그지? 그래서 남조에 해당하는 동진에서 4세기에 마라난타라고 하는 승려가 들어와서 불교를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라는요, 미치십시다. 중국에 아니라 어디서 들어와요? 고구려로 들어와요. 5세기경에 무코자라는 승려가 들어와서 불교를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신라는 중국이 아니라 고구려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지? 5세기니까. 아직까지, 그렇죠. 아직까지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전이에요, 후에요? 전이에요. 중국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길이 없던 때야, 그지? 그러니까 고구려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불교를 받아들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신라의 불교 수용과 관련해서 되게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무두구의 순교 사건, 6세기에 있었던 그렇죠. 2차돈의 순교 사건 같은 것이 되게 굉장히 유명한 거죠. 그죠? 자, 2차돈의 순교 사건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알고 있나요? 기억하고 있나요? 피가. 목을 잘랐더니 피가. 맞죠? 하얀색 피가 솟구치고 하늘에서는 코피가 내렸다라는 뭐 이런 전설을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자, 2차돈의 순교 사건 신라 무슨 왕 때 있었던 사건인가요? 신라? 그렇죠. 법흥왕 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법흥왕 때 있었던 사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런 사건이 있었을까? 그것은 신라가 불교를 받아들이는데 찬성하는 사람이 많았다?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다?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죠? 왜 그랬을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흥선대원군 때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어땠어? 천주교를 흥선대원군이 박해했지, 탄압했지, 그지? 왜? 천주교는 조선의 성리학적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종교라고 사상을 했어요. 그죠? 생각을 했어요. 그죠? 왜냐면 조선의 왕권은 바로 성리학을 바탕으로 성립될 수 있었던 힘이거든, 그지? 그러니까 천주교가 들어와서 성리학의 논리를 깨버리는 순간 조선 왕실의 힘이 약해질 거라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천주교를 탄압한 거 아니야, 그지? 마찬가지로 당시에 신라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기존에 믿고 있었던 토착 종교, 토착의 신앙, 원시적인 신앙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가 들어오게 되었을 때 어떤 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 보나마나 어떤 거? 왕권이 강화되고 귀족들의 힘이 약화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귀족들이 토착 신앙을 내세워서 불교 수용에 대해서 거세게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법흥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자신의 힘을 과시함으로써 그 귀족들의 반대를 넘어서고 싶었던 것이에요. 2차도는요 아주 불교의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 하나 죽어서 이 땅에 불교가 전해질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내 목숨 하나 정도 희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지. 그래서 불교를 공인하고자 하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법흥왕이 귀족들 앞에서 2차돈을 죽임으로써 자신의 힘을 과시한다. 너는 불교 수용에 대해 반대로 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었고 2차돈은 자기의 목숨을 버림으로써 귀족들의 반대를 넘어설 수 있다면 기꺼이 자기 하나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귀족들의 반대를 넘어서 불교가 공식적으로 인정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신라에서 6세기에 있었던 2차돈의 순교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이후에 왕실의 후원을 받으면서 불교가 적극적으로 아주 빠르게 발전하는 융성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사람의 목을 잘랐을 때 흰피가 솟구칠 수 있을까? 하늘에서 꽃비가 내릴까?
뭐 물론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목을 자를 때 혈관부터가 아니고 그 척추 안에 들어있는 척수 있잖아. 척추 안에 들어있는 척수, 그게 하얀색이니까 척수가 먼저 뿜어져 나오면 흰 피가 나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그보다는 이 불교 국가로 발전하게 되는 신라가 그 첫 번째 귀족들의 반대를 넘어서는데 자신의 한 목숨을 희생했던 이차돈의 죽음을 미화하기 위해서 이후에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보는 게 좀 더 바람직한 해석이 되지 않을까 싶은 선생님의 생각이 들어요. 자, 아무튼 2차돈의 순교 이후에 융성하게 발전을 해 나가게 됩니다. 통일신라 때 가게 되면은요, 밑줄칩시다. 원효대사의 아미타 신앙이 보급이 되면서 불교가 대중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자, 통일신라에서 제일 유명한 승려 두 명 있죠. 누구랑 누군가요? 원효대사와 의상대사예요, 그죠? 특히 원효대사 같은 경우는 뭘로 유명한가요? 해골물 마신 걸로 유명하죠, 그죠? 그래서 내가 잠잘 때 마셨던 물을 마시는 물인 줄 알았더니 깨어나고 보니까 해골에 담겨있는 썩은 물이었네. 똑같은 물인데 어제는 맛있었고 오늘은 맛없는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모든 게 마음먹기에 달려있구나, 일체 유심조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 뭐 이런 어떤 에피소드 유명하잖아요. 근데 아마 이거는 나중에 만들어질 이야기의 가능성이 커요. 연대가 맞지 않아요. 원효가 활동했던 당시 시대하고 이 얘기가 나오는 거고, 연대가 맞지 않아서 뻥일 가능성이 큰데요. 아무튼 뭐 원효의 사상을 잘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나 이 노래? 그 거북이라고 여름마다 나오는 옛날에 그 혼성 그룹 있었어요. 그리고 걔네들이 히트친 노래 뭐 비행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아싸 빙고라는 노래 있었어요. 혹시 아나? 모든 게 마음먹기 달렸어, 어떤 게 행복한 삶인가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다음 뭐지? 사는 게 힘이 들다 하지만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 그지?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 분명히 불교 사상에 대해서 꽤나 깊이 공부한 사람인 것 같아요. 모든 게 마음먹기 달렸어. 원효대사가 한 소리잖아. 원효대사 한 사람이잖아, 그치? 아무튼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 이제 죽어가지고 이제 화기할 수 없는데 아마도 꽤나 절에게 열심히 다녔던 사람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가사를 보면은요. 자, 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아미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왔을 때 어떤 사람들을 중심으로 발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왕실과 귀족 중심으로 발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지? 정치적인 목적에서 수용되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기도 하지만 이 종교 자체의 한계도 있었어. 뭐였냐면은 불교의 교리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글을 쓰고도 읽을 줄 모르는 대다수의 백성들에게까지 쉽게 다가오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춘 사람들을 중심으로 믿어 나갔던 것이지. 자, 그거에 대해서 원효대사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11글자만 외울 줄 알면 누구나 다음 생에 극락 정토에서 좋은 인생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불교 어렵지 않아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만 외우면 돼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던 게 바로 아미타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왕실과 귀족들을 중심에서 발달하고 있던 것이 원효대사의 노력을 통해서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널리 퍼지게 되었다. 그게 통일신라 때 불교의 대중화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불교가 일반 종교로서 상당히 널리 전파되고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넘어갑시다. 자, 일본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본은 불교를 어디서부터 받아들였나요? 일본의 불교는? 그렇죠. 백제로부터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이제 쇼토쿠 태자의 노력에 의해서 아스카 문화가 발달했다, 뭐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죠? 자,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호족들이 토착신앙을 내세워서 불교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는 토착신앙과의 갈등을 빚었던 거, 어느 나라에서나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오른쪽으로 합시다. 이후에 밑줄칠게요. 일부 호족의 보호 속에서 점차 보급되기 시작을 합니다. 야마토 정권의 호족들 가운데 소가씨라고 하는 호족이 있었어요. 소가. 성이 소가요. 소가. 아마 이들의 경우에는 백제에서 건너온 것으로 추정되는 호족 집단이었고요. 아마 일본에 넘어오기 전부터 불교를 믿었던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집단의 경우에는 불교를 이용을 해서 자기 시족 집단의 호족 집단의 힘을 강화하는 데 이용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어떤 노력 속에서 불교가 점차 보급되기 시작을 하였다라는 것이고요. 이후에 비춰십시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쇼토쿠 태자가 불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왕실에서 무엇을 목적으로? 왕권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규모의 사찰을 세워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발달한 문화가 바로 뭐예요? 아스카 문화라고 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후에 불교가 발전하게 되는데, 일본에서는 불교가 대단히 어떠한 목적에서 받아들여졌다? 그렇죠. 왕권 강화와 같은 정치적인 목적에서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일본의 불교도 상당히 어떤 불교의 모습을 보인다? 일본의 불교도 상당히
호국 불교적인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자,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도다이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어. 일본에서는 도다이지라고 부르거든. 절사자가 일본어 지로 읽으니까. 우리말로 한자로 쓰자면은 동대사라고 읽어요. 그러면은 도다이지라고 하든지 동대사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교과서에 도다이사라고 나와 있을까? 절이라는 걸 알려고? 뭐 아무튼 교과서에서는 도다이사라고 나와 있고 일본어로는 도다이치, 한 우리나라 말로는 동대사라고 불리는 절이 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8세기에 만들어진 절이고요. 일본의 쇼무 천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도다이사 같은 경우에는 일본 호국 불교의 중심지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도다이사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배웠는데 들어본 기억이 나나요? 뭐 할 때 이야기했지 도다이사? 호루사 아니야. 도다이사 우리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도다이사에는 정창원이라고 하는 쇼소인이라고 하는 보물 창고가 있다. 거기서 뭐가 발견이 됐다? 신라 촐랑 문서, 신라 민족 문서, 신라 장적이 발견됐다라고 하면서 도다이사 한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시험 며칠 남았다고 여러분? 2주 남았어요. 전혀 공부를 안 하고 있는데. 네, 기대가 됩니다. 자, 아무튼 그게 이제 도다이사라는 절이에요. 자, 호국 불교의 중심지래요. 이 절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지금까지 우리 봤잖아. 호국 불교 어떤 식으로 이용되어 왔는지 봤잖아요. 이 절의 가장 큰 특징이 뭐겠어? 커요. 그지? 왜 크게 있어? 그죠?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신앙심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황제권의 강화를 위해서 천황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여기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로 만든 목조 건축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무려 16m나 되는 거대한 불상을 볼 수가 있어요. 이른바 동대사 대불이라고 하는 청동 대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대사 대불이라고 하는 청동 불상을 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도 신혼여행 가서 직접 이제 봤어요. 이 동대사 대불이 있는 건물 안에 들어가면은요, 여러 개의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 가운데 하나 이렇게 구멍이 뽕 뚫려 있어. 이 구멍 왜 뚫어놨냐면은 이 구멍이 동대사 대불의 콧구멍이랑 똑같은 사이즈다. 이게 얼마나 큰지 감을 잡아봐라라고 하면서 기둥에다가 하나 구멍을 뚫어 놓은 게 있어요. 황다혜 같은 경우면은 통과할 수가 있겠네. 선생님이 통과해 보려고 이렇게 머리 들이밀었다가 어깨에 걸려가지고 머리밖에 못 집어넣는데 초등학교 한 고학년 정도까지 그리고 이제 여학생들 중에서 좀 어깨가 좁고 날씬한 애들 그런 같은 경우에는 통과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의 구멍이 있어요. 여기 사는 놈들은 전혀 가망성이 없고요.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선생님이 이 얘기했더니 예전에 예고에서 근무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 얘기했더니 그때 그 선생님이 그때 이제 무용 전공했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자기 그 무용 같이 했던 친구들하고 수학여행으로 여기를 갔었는데 돈 많은 학교라서 갔었는데 여기 우리 반 애들은 거기 다 통과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무용하는 사람이 전부 다 이렇게 날씬하잖아요. 어깨도 좁고 그지? 그래서 다 통과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아무튼 네, 그래서 일본의 불교도 대단히 호국 불교적인 성격을 띈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내용 같이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의 불교가 전해지게 되면서 동아시아의 불교도 어떠한 특징을 갖게 되었느냐, 그게 불교의 토착화이거든요. 자, 동아시아 불교의 토착화 첫 번째 특징 미쳐줍시다. 어떤 성격을 갖는다? 국가불교, 호국불교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왜? 불교를 대단히 정치적인 목적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군주를 곧 부처인 것처럼 보게 만듦으로써 왕권 강화와 사회 안정에 이용한 사상을 가지고 뭐라고 불렀다? 그런 걸 가지고 왕즉불 사상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죠? 왕이 곧 부처다라는 식으로 보게 만들었던 게 바로 왕즉불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대한 불상을 만들 때 황제의 얼굴을 본떠서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왕즉불 사상을 표현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불교식 왕명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신라시대 때 왕의 어머니들 이름이 마야 부인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신라시대 때 왕의 엄마의 이름이 마야 부인이라고. 마야 부인은 부처님 어머니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 어머니의 이름을 마야 부인이라고 지음으로써 마치 자기가 부처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효과를 거두는 거예요. 법흥왕, 불교를 흥하게 한 왕이라는 뜻이죠. 선덕의 왕, 좋은 덕을 전생에 많이 쌓은 왕 이런 뜻이에요. 전부 다 불교식으로 이름을 지은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지.
그래서 불교적 권위를 가져와서 왕권을 강화하는 데 이용하는 호국불교, 국가불교적인 성격의 모습을 동아시아 불교에서 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밑줄칠게요. 화려한 사찰, 거대한 불상 같은 것들을 통해서 군주의 권위와 신앙심 같은 것들을 과시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윙강석굴, 또 룸먼석굴 비슷한 거 있어요. 신라의 석굴랑 일본의 도다이사 같은 경우 전부 다 이런 목적에서 만들어진 불교 유적들이라고, 유산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자, 또한 부처의 공덕을 기리고 국가적인 위기에 도움을 얻고자 국가적 차원에서 밑줄칩시다. 대장경 같은 것들을 만들기도 했어요. 대장경이 뭘까요? 대장경?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불교 경전을 다 모아서 한 번에 편집해서 펴낸 불교 경전을 가지고 대장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는 게 나무판이 몇 장이라서 8만 장이 넘어서 그 대장경은 어떤 이름이 붙은 거예요? 8만 대장경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그죠? 자, 이거는 왜 만들었어요? 13세기 때 몽골이 쳐들어오게 되자 고려가 몽골의 침입과 맞서기 위해서 수도를 어디로 옮겨요? 강화도로 옮기잖아, 그지?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쟤네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부처님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불교적으로 옳은 일을 한다면 부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8만 대장경 같은 불교 경전을 만들기도 했던 것이죠. 네. 자, 그랬던 것이고요. 밑으로 갑시다. 자, 그래서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을 국가에서 정치적으로 대단히 많이 이용을 하였기 때문에 밑주십시다. 국가에서 불교를 통제하고 또 국가적 지원을 받은 불교가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역사 속에서 행정기구에서 승려나 사찰을 관리하는 행정기구 같은 것들이 설치되는 모습들 여러 차례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런 것들 실시하게 돼요. 출가 허가제. 승려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출가 허가제 같은 것들을 실시하기도 하고요. 승려가 국가의 왕실이나 국가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종교의례 같은 것들을 주관하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밑에 선생님이 네모박스 넣어놨는데 밑줄칩시다. 백고자 광회 같은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로 백고자 광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읽어볼게요. 3원에 선덕왕이 병이 들었는데 의수가 기도로 효과가 없었으므로 황룡사에서 백고자 광회를 열어 승려를 모아 인원경을 강론하게 하고 100명에게 승려가 되는 것을 허락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고자 광회라고 하는 것은 유명한 승려 100명 이상을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불교 경전을 이제 강의하게 하는 자리를 가지고 백고자 광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거 왜 했대? 왕이 아프다. 그죠? 왕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승려가 국가적 이익에 봉사하기 위해서 이런 거대한 법회 같은 것들을 열어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시아 불교의 첫 번째 특징, 국가적 이익과 불교가 서로 맞아떨어졌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호국 불교적인 모습을 띄웠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이라고 꼽아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다 보니 임진왜란 때 외국이 침략을 했을 때 스님들이 무기를 들고 승병이 되어서 전투에 참여하는 모습들이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죠? 원래 스님이 사람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지? 살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지? 계율에 어긋나잖아요. 그지? 하지만 국가적 지원을 받고 있었고 또 국가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 당시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 다음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종 칠 때까지만. 요거 14페이지만 좀 끝낼게요. 자, 동아시아 불교의 두 번째 특징, 동아시아 불교의 두 번째 특징,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요, 습합입니다. 동아시아 불교의 두 번째 특징, 습합이에요. 자, 중국에 짜장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신에 우리나라 짜장면하고 맛이 많이 달라요. 우리나라 짜장면하고 뭐 어떻게 다르냐? 선생님이 중국 가서 먹어봤을 때는 우리나라 그 짜장면 집에서 양파 찍어 먹는 장 있잖아, 춘장. 그거에 그냥 바로 면을 비빈 것 같은 그런 면 느낌이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그 춘장에다가 카라멜을 섞어가지고, 카라멜 맞나? 아무튼 카라멜을 섞어서 만든 게 우리나라 짜장면 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짜장면 먹을 때 뭐랑 같이 먹나요? 단무지랑 같이 먹잖아요, 그죠? 중국에서도 단무지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단무지는 원래 일본 반찬이야. 타쿠함이라고 하는 일본의 타쿠함 스님이라는 사람이 여행을 다닐 때 쉽게 상하지 않는 반찬을 만들기 위해서 단무지를 식초에 절였던 게 단무지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설이 있거든요. 아무튼 타쿠함 스님이 만들었다고 해서 타쿠함이라고 이제 이름이 지어졌다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 짜장면 어디서 처음 만들기 시작했을까? 네, 중국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정착을 했던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제일 먼저 짜장면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짜장면 내놨어. 사람들 잘 먹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랑 같이 먹느냐?
김치 같은 반찬이랑 같이 밥을 먹잖아. 근데 중국에는 그런 문화가 없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짜장면 맛있게 잘 먹다가 여기 반찬 없어요? 김치 없어요? 라고 찾는 거야. 근데 김치는 만들기가 되게 어때요? 어렵고 비싸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반찬 찾는데 뭘 찾을 수 있을까 열심히 찾아봤더니 차이나타운 바로 옆에 일본인들 집단적 거주지가 있었거든요. 일본 사람들 보니까 밥 먹을 때 값싼 반찬으로 단무지를 내놓는 거야. 야 저거 좋다. 값싸고 사람들 입맛 잘 맞으니까 저거 내놓자 라고 해서 중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먹는 단무지를 가져와서 한국 사람들한테 짜장면을 같이 내놓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짜장면 먹으면서 단무지를 먹는 거는 한국, 중국, 일본의 음식 문화가 한꺼번에 섞여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이렇듯 문화라고 하는 것은 원래 다른 나라에서 또 다른 나라로 전파가 될 때 그 나라의 특성에 맞게 변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면서 그 지역 사람들의 성향에 맞는 것을 학습해서 더해지는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습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학습해서 더해진다. 익힐 습자에 더할 합자를 써서 습합이라고 이야기를 해. 불교도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서 혹은 동아시아 지역에 들어오게 되면서 동아시아 사람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사상이나 신앙과 합해서 그것을 익혀서 합해서 더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불교와 전통 사상, 고유 신앙과의 결합, 습합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 그냥 다음 시간에 얘기했어도 되는 건데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